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체의 80%를 넘어섰습니다.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인원이 전체의 72%, 9천 명이 넘는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는 인턴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단체 행동 선동글은 사법 처리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는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주도했던 친윤 맏형 권성동 의원과 이철구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성민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추가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친명계 다수가 단수 공천되고 비명계 다수의 경선이 결정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듯한 가짜 영상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대로 의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과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이 나왔다고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신경전으로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주요 대학병원에서 지난주 9천 명 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34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9천여 명으로 전체의 72.3%에 달했습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사실상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사흘 뒤인 29일까지 돌아올 경우 그동안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여러분,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기록이 남아 해외 취업을 비롯한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근무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개 부처와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아침 일찍 올라온 70대 환자는 허무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얼마 전 담도암 수술을 받은 뒤 꽂은 배관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맡아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관을 오늘 삽입을 해야 되는데 새로 갈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걸 못하고 있죠. 못하고 오늘 갔다가 내일 또 와야 돼요. 서산에서 올라오면서도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거 오늘 못하면은 이거 맥혀가지고 어떻게 하나 열이 나면 어떡하나. 동네 의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환자는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왔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 한참을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등급별로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할 환자는 먼저 하고 그다음 순서가 ABCD 등급 중에서 제가 B등급 순이거든요. 보통이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오늘은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맞은 첫 휴일. 이른바 빅5 병원 응급실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종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대병원은 26개 병상이 모두 찼고 나머지 4개 병원도 응급실 가용 병상이 줄곧 절반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도 비상진료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을 방문해 24시간 응급실 운영 상황과 평일 연장 근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 자문을 돕고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구제 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열어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가능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교육부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병원 현장을 이탈하면서 빈자리를 맡게 된 간호사들에게 부족한 일손보다 걱정인 건 고발입니다. 간호사들이 떠하는 대처 의무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른 건데요. 여기에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병원장이 직접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불법 논란 속에 고발 위협까지 받았던 피해 간호사 등의 처지가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밝힌 현장 간호사 상황과 정부 브리핑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의 어떤 부족 현상들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 많은 부분에서 피해 간호사를 위시해서 일반 간호사들까지 간호 현장에서 그 의사의 업무들을 진료의 보조라는 애매모호한 업무 범위에서 부당 지시에 의한 일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후에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에게 고발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도 전공의들이 빠진 그 공백을 간호사들은 어쨌든 환자를 위해서 대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 건의 고발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법적 민감성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법적 안전망을 위한 가장 긴급한 그런 행정명령이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 지침을 금일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그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그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그 판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그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라고 판명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제외하고 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서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게 생기고 그 근거법에 따라 책임이 보호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다음 달 4일까지인 증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의전원 학장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청 기한을 연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고 건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증원 신청 기한 연기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3월 말까지 입학 정원 배분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국 의과대학에서 800여 명이 휴학을 추가로 신청했고 60여 명은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4개 의대에서 847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가운데 3개 대학의 64명은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모두 12,264명이고 휴학을 철회한 학생은 410명입니다. 한편 여야는 의대 증원 갈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을 내세워 해결하려 한다며 정치쇼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을 덮으려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 떠도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격하게 2,000명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게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습니다. 음모론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음모로 보이는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앞에 두고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생각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매일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 지지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엉성하게 그지없는 음모론을 연일 주장하는 것은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정치권 이야기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은 민주당 서른 의원, 당내 공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당에서 전략공천 카드로 저울질하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이현주 씨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체성 자체가 우리 당이 맞나 민주당이 맞나 이 의혹을 모든 당원들이 다 갖고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현주 의원이 왔다 갔다 한 게 몇 당입니까? 몇 번째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현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할 거라고 난 봅니다. 위치가 적당히 되면은 그런 스타일의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관과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보면은 추미애 대표는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한편 일찌감치 단수 공천으로 대진표를 확정한 고민정 최고위원, 심적으로 다소 여유로워진 탓일까요?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공천 결과를 너무 각자 바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심사위원들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지금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현실을 나의 바람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좀 잘 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위 20%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설명 꼭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그 다음 이제 후 여진이 너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탈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개혁신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다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죠. 한편으론 이준석 대표가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 나선 김종인 위원장은 TK가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이 대표, 지역구로 어디를 택하게 될까요? 본인은 지금 내심 어디로 갈 건가를 아마 마음속에 정해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노골적으로 밖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TK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쪽이 맞다고 보세요? 글쎄 나는 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곳이니까 그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은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칭 조국신당의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은 1호 영입으로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는 10석 이상 달성이 목표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만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정치 차원에서는 그 윤석열 정권을 빨리
그 힘을 다 빼는 대두덕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열석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보다 가칭 조국신당이 더 준비가 좀 잘 되어 있고 조직 체계도 잘 갖춰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과거와 달리 넓은 의미의 진보층 국민들이 조국신당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을 기존 지역구인 강원 강릉의 단수 후보로 추천하고 경기 용인갑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권 의원 외에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한 경북 경산의 단수 추천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친윤 핵심 박성민 의원은 김종은 전 국회 부의장 보좌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울산 중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울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경기 군포에선 이형훈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본선행을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와 함께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의원과 충남 홍성 예산의 공천을 신청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단수 추천을 의결했습니다. 2인 경선이 예정됐던 두 지역에선 모두 상대 후보가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정필모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삼선의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조인 출신이라 법리에 밝고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조정할 수 있는 중진인 점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희생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가칭 조국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 입문 명분은 검찰개혁이고 현 시점에서 가장 그 기치를 높이던 정당은 조국신당이라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4월 총선에서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2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공천 작업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전 출연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호소가 통할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지역으로 대구가 유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재형 목사가 고가의 양주를 포함한 다른 선물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어제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공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 전에 고가의 양주와 샤넬 화장품 세트, 전통주와 책 등을 선물했다며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해당 메시지를 통해 잘 받았고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답을 전해왔다고 최 목사는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양주와 책 등을 선물한 장면을 담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김 여사 이슈로 총선 국면을 흔들기 위해 꾸준히 준비한 공작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여러 상황이 급박한 야권에서 해당 영상을 예상보다 일찍 꺼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전의 일이고 큰 맥락에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스스로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회신이 오는 대로 작성자를 특정한 뒤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필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조지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배 의원을 습격한 10대 A군의 공범이나 배우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관광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기회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인명 피해가 큰데 사고 경위부터 정리해볼까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인 부산 방향으로 가던 관광버스를 덮쳤습니다. 관광버스에는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바퀴에 맞은 60대 운전자와 승객이 숨졌습니다. 다른 승객 1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이들은 광주광역시의 사진 동호회원들로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뒤 광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을 것 같은데 사고 당시 상황 어땠는지도 전해주시죠. 화물차에서 빠진 타이어는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버스 앞유리를 깨고 들어갔고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통로에 멈춰 섰습니다. 탑승객들은 워낙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 타이어가 날아드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타 있었던 승객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운전기사분은 보니까 그거 날라오는 순식간에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아! 하면서 이후로는 이제 이게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차가 이제 이게 오른쪽 가드레일을 바꾸어 이제 차가 멈춘 거거든요. 네, 타이어가 빠진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A씨는 바퀴가 왜 갑자기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는 가변축으로 화물차 무게가 적게 나가면 도로와 닿지 않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면과 맞닿아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 이력과 과적 여부 등 타이어가 빠진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21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 상주 부근에서 앞서가는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를 피하려다 차량 4대가 부딪혀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퀴를 피해 갓길을 넘나들며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인 순간 사고가 난 겁니다. 2018년에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뒤에 가던 SUV에 탄 일가족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 쉽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화물 적재 무게를 지키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받는 등 차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지난달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이번 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네, 오인석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관리를 받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0에서 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상승했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인 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시외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요금과 외래 입원 진료비 등 병원비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를 보면 시내버스 요금이 가장 컸고 택시 요금과 외래 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등 순이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1월 1일부터 1,500원으로 250원 올랐고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1월 13일부터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외래 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입원 진료비는 1.9% 오르며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에서 2% 내외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은 1월 3.9% 올랐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2021년 12월 4.4% 상승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부산과 세종, 의정부, 고양 등 8개 지자체가 1월 일제히 하수도 요금을 올린 영향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재값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 탓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협조 요청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을 미뤄왔던 공공요금이 일부 1월에 오른 것이라며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인도와 같은 신흥국과 우리나라가 현재 유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증권 시장에 나온 기업 주가가 비교적 저평가되는 현상인데요. 많이 들어보셨듯이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요인, 즉 북한에 잇따른 도발이 증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점이 꼽혀왔는데 하지만 이외에도 낮은 기업 수익성이나 주주 환원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오늘 오전 세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평가된 주식들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의미로 기업 밸류업이란 이름의 정책입니다. 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엄윤주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거론한 뒤 한 달여 만에 세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상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는 올리고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우대 등 세정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하고 연계된 상장지수 펀드 ETF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전담 부서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주주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금융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지난달 윤 대통령이 처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이후 시장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이른바 저 PBR 종목을 중심으로 크게 들썩였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셈인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의 경우 사실상 운용 계획만 내놓다 보니 오히려 실망감이 작용한 듯 보입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저PBR 종목인 은행, 자동차, 금융업종이 일제히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실망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상장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다 보니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체제 지원과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오늘 장중 39,300선을 넘어서며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거품 경제 시절 세운 종전 최고가를 34년여 만에 경신한 직전 거래일인 22일의 장중 최고가 39,156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도쿄 증시가 휴장한 23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0.16% 오르고 S&P 500 지수 역시 0.03% 상승하면서 각각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것이 투자 심리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풀렸습니다. 최대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지만 무턱대고 넣었다간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점을 윤혜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약 취소 건에 대한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풀렸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집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최초 분양가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가는 12억 9천만 원. 지난해 말 같은 면적이 2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21억 9천만 원인 전용 면적 132제곱미터 매매가는 무려 49억 원으로 당첨만 되면 최대 2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없어 곧바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 있기에 경쟁률은 수백만 대 1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직으로 무턱대고 청약을 들었다가 계약을 취소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다음 달 초까지 준비해야 하고 당장 3개월 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할 만큼 경쟁률이 높은 데다가 당첨 후 전세를 논다고 하더라도 많게는 6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청의 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고금리 상황과 경기 침체 여파가 경매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 갭 투자자들이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건데요. 경매에 넘기는 집이 많아지면서 경매 시장에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에 접수된 전국 경매 신청 건수는 10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 11,26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 1월 신청 건수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2022년에 6,000건이 되지 않았던 경매 신청 건수는 1년 만에 6,700건을 넘어섰고요. 올해 1월엔 10,000건을 돌파하면서 1년 사이 56%나 폭증했습니다.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건을 뜻하는데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제 상황을 빠르게 반영합니다.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난 건 높아진 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 그리고 매매 거래 침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1월 1.25%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3.5%까지 오르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매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차주들이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고 경매 접수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경매 신청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낮아 경매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쏟아지는 물건을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과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이 나왔다고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돼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과 인질 협상과 관련해 관련국들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CNN 등 현지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 사안을 놓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4개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궁극적으로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동의해야 하는 만큼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간접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ve been clear that we do not believe that an operation, a major military operation, should proceed in Rafah unless there is a clear and executable plan to protect those civilians, to get them to safety, and to feed, clothe, and house them.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말이 안 되는 요구로 인질 협상을 시작했고 아직 그 요구를 포기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의 발언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의 협상 의지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임시 휴전과 인질 협상의 기본적 윤곽은 합의됐지만 양측 간 갈등은 계속돼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 위기에 놓인 화물선에 4만 톤이 넘는 비료가 실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 재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X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18일 후티의 공격을 받고 아덴만에 발이 묶인 벨리즈 국적의 영국 소유 벌크선 루비 마르호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루비 마르호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약 29km에 이르는 기름띠가 형성됐다며 당시 4만 1,000톤이 넘는 비료를 운송 중이었는데 이것이 홍해로 유출될 수 있어 환경 재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수장이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자연적 원인인 혈전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해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국장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다노우 국장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나발니가 실제로 혈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자연스러운 죽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고향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본선행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잇따른 막말 논란에도 공화당 표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니키 헤일리가 2번이나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는 20%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본선행에 쐐기를 박은 트럼프는 더 이상의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듯 헤일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 have never seen the Republican Party so unified as it is right now. Never been like this.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가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5천억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첫 형사재판 개시일이 잡히는 등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하고 있지만 공화당 표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The mugshot, we've all seen the mugshot. And you know who embraced it more than anybody else? The black population. It's incredible. 나토 동맹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파병 군인인 헤일리 남편을 조롱하는 말도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부대가 많아 군인 비율이 높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군인 출신 70%가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선 승부에 향방을 가를 중도층의 트럼프 거부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에 이르렀습니다. 경선 중도 포기를 거부하고 있는 헤일리도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I know 40% is not 50%. But I also know 40% is not some tiny group.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기부금이 소송 비용으로 쓰일 것을 우려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 선수가 오키나와 캠프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류현진이 예정대로 시즌 개막 전에 선발 출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에서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50분. 동료들과 버스로 이동한 류현진이 운동장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보조구장에서 몸을 풀기 시작한 류현진은 캐치볼로 컨디션 조절에 나섰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한화 선수단에서의 첫 느낌은 밝아진 분위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냥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스프링 캠프 기간에는 거의 좀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구단들도 다 밝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편하게 선배의 방문을 두드리는 후배는 많지 않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선수들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애들 방을 제가 가고 3월 1일에는 오키나와 캠프 처음으로 수비수와 타자를 세워놓고 실제 경기처럼 하는 라이브 피칭을 계획 중입니다. 불펜 피칭을 지켜본 최원호 감독은 생각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트 피칭 이런 거구나. 네, 뭐 가볍게 한 70-80%로 던지는 느낌이었는데 볼 끝도 좀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이제 제구력이 상당히 수준급의 역시 메이저리거는 다르구나라는 걸. 최 감독은 다음 달 23일 LG와 맞붙는 시즌 개막전 선발은 당연히 유현진이며 이닝보다는 투구수에 집중해 공 80개 정도를 던지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좀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경기장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수술 전력 등을 고려해 시즌 초반 류현진의 등판은 공 100개 안팎에서 투구수를 조절하는 건강한 로테이션이 될 전망입니다. 모든 일정을 개막전 등판 시기에 맞춘 류현진은 다음 달 4일 귀국해 9일부터 시작하는 시범 경기에서 2차례 정도 등판할 예정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와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풍력발전소를 세우고 송도에는 이른바 웰빙 리조트를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출근길, 수많은 자전거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덴마크는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보다 환경 친화적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이 더 많습니다. 도심에 사는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곳도 덴마크 국영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공급원은 다름 아닌 풍력 발전입니다. 인천시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단지를 세우려는 이유도 같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민간과 공공을 통틀어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 덴마크 국영기업은 인천 해역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천에서의 해상 풍력 사업, 또 나아가서는 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인천의 사업 여건이 매우 좋은 환경이고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이런 정책 의지가 분명하고 인천시는 건강한 여행을 원하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해 송도 국제도시에 휴양 리조트를 건설하는 안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지난 5년 넘는 기간 동안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업과 협력해 친환경 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기와 수질을 정화하는 장비를 갖추고 수목원처럼 식물이 가득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So for us, the advantage of investing in Incheon refers mainly to the location. This is the gate of entering into Seoul as you come from the Incheon airport. 이제 남은 숙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광지 개발 사업이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맞아떨어지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겁니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청사진이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추위가 빠르게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4도가량 높아서 야외 활동하기 수월한데요. 다만 앞으로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곳곳에서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점차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의 최고 7c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많게는 3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지역인 만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1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 추위가 없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하니까요. 급변하는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